우리 조선조가 생산력이 아주 거의 제로로 수렴하고 있을 때였다. 우리 통계에 의하면 고종, 철종 때의 이 조선조의 생활 수준이 조선조 전체에서 가장 나쁜 걸로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북한은 지금 그 고종, 철종 때의 생활 수준보다 더 나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아직도 해방되지 않았다. 북한은 아직도 일제시대가 끝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우리는 근대화의 문제입니다. 근대화라는 이 용어가 많이 쓰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이 집권하고 나서 조국 근대화 하면서 근대화를 우리가 일단 성공시켰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대화를 과연 성공시켰느냐? 물질적인 근대화는 성공시켰어요. 삼성전자가 손해를 이룰 정도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이 모든 방면에서의 근대화는 성공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과연 정신적인 부분에서도 과연 성공을 했을까 하는 생각에 미치면은 저는 아직도 정신적 근대화는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근대화가 우리의 힘에 의해서 우리의 주체적 결단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이 바로 60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일제시대 때도 근대화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그것은 타율적 근대화였습니다. 일제시대 때도 교육제도를 만들고 기업인을 만들고 도로를 깔고 제방을 쌓고 하는 이런 게 있었어요. 그 근대화는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 한 게 아니라 일본이 식민지 통치를 하면서 우리한테 가르쳐준 겁니다. 말하자면 강제된 근대화였어요. 그러나 일본은 스스로의 힘으로 근대화를 했습니다. 근대화를 그 민족 집단이 스스로의 결단에 의해서 하는 것과 식민지가 되어서 하는 것의 차이는 엄청난 것입니다. 그래서 근대화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근대적 인간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근대적 인간은 뭐냐? 합리적 인간이다. 종교의 포로가 되지 않고 사물을 판단할 때 과학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다. 과학적으로 생각하고 실용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다. 이것이 근대적인 사람입니다. 근대적인 사람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근대화인 것입니다. 그 결과로서 경제가 발전하고 군대가 커집니다. 부국강병이 이루어지죠. 동시에 민주주의가 이루어지죠. 그러나 인간에 놓으면은 인간이 합리적 인간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상식적인 인간, 과학적인 인간 이거죠. 그런데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서로 이야기를 하다가 보면은 왜 이렇게 이게 상식이 없느냐? 왜 이렇게 말이 안 통하느냐? 뻔한 것 가지고 왜 이렇게 억지를 부리느냐?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드디어 지난주에는 문제 판사들의 상식이 없는 판결을 가지고 우리가 흥분에 맞지 않았습니다. 판사들까지도 비상식적인 판결을 하고 앉아있다. 즉 MBC PD수첩의 그 기네스북에 오를 만한 선동도 이게 허위사실이 아니다라는 비상식적 판단을 내린다. 왜 이런 사람들이 이 배웠다는 사람들 사이에 이렇게 많으냐. 그런데 일본에서는 최소한 이런 거는 통용되지 않는다. 일본에서는 상식 범위 안에서 정치도 이루어지고 상식 범위 안에서 논쟁도 이루어지고 상식선에서 무엇이 이루어진다. 그것은 뭐냐. 일본은 주체적 근대화에 의해서 일본 사람들이 합리적 인간, 과학적 인간으로 발전했고 한국은 아직도 타율적 근대화를 한 다음에 자율적 근대화를 하기 시작한 게 60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시간만큼 아직도 한국 사람들은 전근대적인 요소가 많다. 전근대적인 요소가 많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 중심으로 이야기할 때 그렇다 이거죠. 사람 중심으로. 더구나 한국의 전근대 세력은 누구냐? 전근대 세력, 아직도 근대화되지 않는 아니면 식민지 잔재를 그냥 청산하지 못한 세력은 주로 한국에서 좌파라고 불리는 세력입니다. 그 좌파의 우두머리인 김일성, 김정일이야말로 아직도 일제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이다. 신민으로 살고 있다. 북한의 백성들은 그 유권자도 아니고 무슨 자유인도 아니고 자주인도 아니고 그냥 수령 명령을 충실하게 수행한 로봇이다. 로봇이란 말은 전근대라는 뜻입니다. 전근대. 대한민국의 한반도는 그러니까 근대화 되어가는 막 근대화를 했다고
이렇게 말하지만 정신적 근대화는 아직 멀은 남한과 모든 면에서 완전히 전근대화의 아직도 지국 속에 살고 있는 이 남북한의 차이인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일제시대 36년은 한국에서 어떤 의미가 있느냐. 타율적인 근대화를 한 기간이죠. 타율적 근대화, 강제화된 근대화. 이걸 통해서 나름대로 눈에 보이는 발전을 했습니다. 일제시대 36년 동안에 경제성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조선조 시대보다도 훨씬 더 발전을 했습니다. 도로도 넣고 학교도 만들고 병원도 만들고 제도도 만들고 법률도 만들고 그래서 기술자도 생기고 군인들도 생기고 해가지고 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게 타율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깥으로 자랑할 수가 없어요. 또 이것을 인정하기도 참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인정하기도. 그러나 우리 요새 이제 학계에서는 이 사실은 인정하자. 근대화의 씨앗이 일제시대 때 만들어졌다는 이 사실은 인정하자. 그렇다고 해가지고 일본 사람 보고 고맙다고 이야기할 필요는 없다. 고맙다고 이야기할 필요 없다. 그러나 사실까지 부정해서는 안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학자들이, 이영훈 교수 같은 그런 학자들이, 저는 용기 있는 학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자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물질적, 제도적 발전이 있었다 하는 것까지 부정하면은 그것은 과학적인 게 아니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걸 일본 사람 공이다, 일본 사람한테 고맙다, 그래서 일제시대를 합리화하는 쪽으로 해석을 하면은 그것은 좀 문제가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평가와 사실 인식을 구분을 해가지고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식민지 된 과정 중에서 제가 보기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무리 기적적인 인간이 나와도 우리가 식민지 안 되긴 참 힘들었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도 그러나 이게 참 잘못됐다 하는 게 몇 군데 있는데 저로서는 제일 잘못된 걸 갑신정변으로 봅니다. 갑신정변. 김옥균 이 젊은 청년 장교들이 일본의 말하자면 명치유신권을 따가지고 또 일본 사람들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쿠데타를 해가지고 3.1 천야를 유지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암살을 많이 했어요. 그날 밤에 암살을 많이 했습니다. 정부 요인들을 많이 죽였어요. 그리고 3일간 유지하다가 막 중국 군대도 들어오고 하는 바람에 도망가가지고 나중에 망명객으로 살다가 나중에 피살됩니다만 이것 때문에 한국 사람들 왕조가 아직 살아있고 이 정치적 암살이 이런 식의 무자비한 정치적 암살을 겪어보지 못한 조선조 사람들 머릿속에는 개화파는 역적이다 하는 인상을 그게 확실하게 바꿨습니다. 개화파는 역적이다. 김옥균의 그 모험주의, 더구나 외세를 빌려서 정권을 잡겠다고 하는, 외세를 빌려서 개혁을 하겠다고 하는 이 갑신정변 김옥균과 이는 그때 나이가 다 20대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철부지죠. 어떤 면에서는. 그러나 이성에 붙어서 저질렀던 게 그게 우리 이 개화 세력, 개혁 세력, 개방 세력이 힘을 갖지 못하는 민중의 힘을 우리 국민들이 마음을 잡지 못하는 결정적인 사건이 아니었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도 우리 개화기 때 그러나 중요한 사상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개화기를 통해서 지향해가고 해야 될 대한민국의 미래상은 어떤 거냐? 그럼 조선 왕조를 계속 이어갈 것이냐? 아니면 또 다른 정치 제도를 만들 것이냐? 아니면 일본식으로 막 군국식 군대가 한 식으로 갈 것이냐? 한 여러 가지 미래에 대한 정치 제도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어느 쪽으로 가냐? 민주주의를 해야 된다. 주권제민, 민주주의를 해야 된다는 쪽으로 이 여론이 수렴되는 것입니다. 그것의 상징적 인물이